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주차 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예, 이 구주차에는 아마 그 국제법 총론적 부분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국가 영역하고 국가 승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제법의 파편화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학문적 어떤 이론성, 또 통합성 관점에서 너무 그 주제나 그 어떤 그 대상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떤 이론적으로 국제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국제법 파편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떤 총론적, 강론적 부분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고, 이 총론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시면은 그 총론 부분의 원칙이랄지 원리들을 강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적용,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국가 영역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국제법을 공부하고 이제 가장 전형적인 국제법 주체인 국가 간의 법률 관계, 소위 권리 의무 관계, A국과 B국이 법상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영역 관련해서는 국가 간에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느냐,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 영역에 관한 어떤 영역 분쟁,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동아시아 영역 분쟁도 있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한국하고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 영역에 관한 국가 간의 법적 분규와 그에 대한 이제 국제법 원칙, 국제법상 권리 의무 관계를 살피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 내에서 이제 어떤 국가가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는 뭐 국가 관할권 문제랄지, 또 영역 주권 관련해서 개념상 뭐 지배권, 처분권이랄지, 그렇게 국제법적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국가 관할권에 관련해서는 따로 학습하였고, 이제 지배권, 처분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에 관한 다툼도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 카톡을 요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안 되네요. 요거를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권, 처분권 관련해서 뭐 법적 다툼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주로 국가 영역과 관련한 영역 분쟁에 관한 국제법을 많이 보고요. 그 국가 영역이 어떻게 경계획정되느냐에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내법적으로 여러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에스트로스 섬 분쟁 관련해서 이 섬이 어떤 나라 영역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달리 결정되고 권리 의무 관계가 달리 설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영역의 의 관련해서 보면은, 국가 영역이란 국가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국가 영역은 크게 영토, 영수, 영공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법상의 특수 지역이랄지, 뭐 한국에도 많은 영토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영토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간도 문제랄지,
북한도 그리고 녹둔도 문제랄지 뒤에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이랄지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그러니까 소위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자, 국가는 자국 영역에 대해서 영역 주권을 보유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관할권 문제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역 주권은 개념상 영역에 대한 지배권,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지배권과 처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역 주권이라고 할 때는 지배권과 처분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꼭 그 지배권과 처분권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종료 후에 1972년 5월까지 미국은 오키나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72년이니까 거의 한 25년 가까이 미국이 오키나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키나와가 미국령은 아니죠. 최종적인 처분권은 일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지배권과 처분권이 구분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역을 근거로 한 주권국가 체제는 근대 국제관계 형성의 기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Principle of Territoriality 라는 국제법 원칙은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국제법 원칙에 우선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오늘 국가 영역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국가 영역 간의 관계를 우리가 국경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인접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경은 형성됩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많지 않고 대부분 2차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기형지물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영역이 왜 법적으로 중요하냐? 뭐 국정 문제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뭐 충성관계, 뭐 생활 방식 이런 데 결정적 변화가 야기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한 나라의 국가법 체계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국가 영역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승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대한민국 이 일제로부터 독립하였다. 이 신생 독립국가냐, 아니면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정통성을 승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조약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법적 권리 의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이 승계되느냐, 또 국가재산 부채의 승계 문제랄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어떤 법적 권리 의무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영역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국가 영역의 중심은 영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영토, 영수, 영공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역시 사람은 땅 위에서 보통 대부분의 생활을 땅 위에서 영위하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콘도미니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콘도 하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객출해서 공동 주택을 마련해서 사용할 때 콘도 그게 이제 콘도미니움의 합자입니다. 이 콘도미니움이 이제 국제법에서는 이제 한 지역에 대해서 복수의 국가가 동일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콘도미니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는 콘소시움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 도미니오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지배 영역, 뭐 지배 이런 것과는 이제 좀 다르고 이제 민간 기업 차원에서 공동 자본을 형성해서 뭐 개발 계획을 짰다지 우리가 콘소시움이라고 그러죠. 국제법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콘도미니움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폰세카만의 사메리 바깥 수요 이 연안 3개국인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공동 주권에 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콘도미니움의 한 예가 되겠고요. 뉴 허브라이스라는 얘기인데 남태평양에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주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섬인데요. 1980년에 바누아투로 독립한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가 영역에 관한 국제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먼저 어떻게 영토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법적으로 어떠한 거론하면 타이틀이라고 하죠. 법적으로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이 영토가 취득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선점과 시효, 그리고 할양, 그리고 첨부, 정보, 국제법상 인정되는 이제 영토 취득 권한입니다. 뒤에 뭐 historical consolidation, 역사적 응고 이론이 있는데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에요. 주로 이제 선진 강대국학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이 역사적 응고 이론도 영토 취득에 한 권한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업재판소는 여기에 관해서 확고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오랜 기간 다양한 어떤 배경 하에서 또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 국가 영역이 그 나라에 귀속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역사적 응고 이론인데 기존 어떤 국제법 이론 체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한 영토 취득인 경우에도 쭉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다양한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국제법상 영토 취득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 국제법 체계하고 좀 조화되지 않고요. 선진 강대국들에게 너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독립한 영토 취득의 권한이라고 좀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선점과 시효. 선점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민사법 공부하시면 배우시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국제법상 국가 간의 공법적 관계이긴 하지만 국가가 영토 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한이 선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점은 무주지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그 유럽 국제법 시대, 19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 국제법 시대에 그 국가 창설에 관한 승인 이론하고 같이 제국주의적 식민지 획득에 크게 기여한 이론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시효는 이제 뭐 원주민들의 영역 주장이랄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주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에 부수해서 무주지가 아니다, 그에 부수해서 그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원주민이랄지 부족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정한 공적 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영역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CEO를 통해 생활 현실이랄지 어떤 행정 체계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CEO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영토 취득하고 뭐 국가 영역 관련한 영역 분쟁에 있어서는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뒤에 나옵니다만 effectivity, 그러니까 소위 실효성입니다. 실효적 지배. 쭉 여러 증거에 비춰서 누가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critical date, 결정적 기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일정 시점, 분쟁에 관해서 양 당사국의 그 분쟁, 영역 분쟁이 공식화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continuation of normal activity,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국가 활동의 일환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한다. 그것은 법원이 재판소가 국제재판소가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국가 간 영역 분쟁에 관해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효적 지배 관련해서도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무엇이 실효적 지배인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황의 기초에서 실효적 지배 여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거주민이 거의 없는 황무지나 극지와 상당수의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정도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영토 분쟁, 팔마스 아일랜드 사건이랄지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이스턴 그린랜드 사건이랄지 에크레초스 사건이랄지 이런 사건에서 이제 실효적 지배가 뭐냐, 그건 상대적 개념이고 어느 정도가 그 사안에서 실효적 지배로 인정이 되었느냐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선점의 의미는 이제 의의는 지금 현대 국제법 시대에는 거의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가 이제 더 이상 있게 되냐 하는 것이죠. 자, CEO를 이제 원어로는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고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타국 영토를 장기간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점유함으로써 확립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토 분쟁 관련해서 당사국이 CEO에 의한 권한 취득 주장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CEO 주장은 선점과 달리 자신의 최초의 점유가 불법임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CEO 주장은 역사적 응고 이론하고도 좀 맥락 같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사례에서 CEO의 주장은 뭐 꼭 강대국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 이론의 기본 톤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 응고 이론이라고 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정과 CEO는 이론상으로는 성립 요건이 구별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있게 되면은 뭐 선점, CEO, 결정적 기일, 뭐 역사적 응고 이론, 뭐 이 주장들이 이제 양측에서 제기되죠. 똑같아요. 자,
네덜란드와 미국 간의 팔마스 섬 중재 판결 사건입니다. 이건 아비트레이션, 국제 중재에 해부되어서 결정이 난 사례인데요. 이 팔마스 섬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좀 큰 섬인데요. 이 민다나오 섬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미국 주장은 1898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할양받았다. 필리핀을 할양받은 조약이 파리 조약입니다. 필리핀 전체를 할양받았다. 이 섬을 같이 할양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승계, 국가 영역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원래 스페인은 이 섬의 영유권을 16세기 발견을 통해 확보했고 그 이후에도 유지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스페인의 권리를 미국이 승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스페인하고 네덜란드하고 다퉈야 되는데 미국이 승계했으니까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투고 있어요. 반면 네덜란드는 1700년 이래 이 섬에 대해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를 지속했음을 근거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견 얘기가 나왔는데 16세기인가요? 이게 선점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런 자세한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선점 주장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는 이제 시효 주장을 하고 있어요. 후보 중재 재판권은 결정적 기일 직전, 결정적 기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크리티컬 데이트, 크리티컬 데이트입니다. 잘 안 써져. 크리티컬. 결정적 기일 직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법상 뭐 변론 종결 기일이나요? 그런 개념이 있죠. 뭐 그 유사한데, 물론 이제 결정적 기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국가 활동이면 뭐 증거로서 고려. 근데 이제 이때 결정적 기일은 뭐 변론 종결 기일 같이 뭐 다투다가 변론이 끝나고 이제 재판부가 숙고하고 뭐 결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그 재판보다 훨씬 이전에 어떤 재판부가 기일을 찾게 됩니다. 기일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 기일을 기준으로 수십 년간 네덜란드 주권 행사에 대한 항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네덜란드의 주권 행사는 평화적이었으며 지난 약 2세기, 2세기 동안 죄송합니다. 자꾸 미친다. 팔마스 섬의 타국에 대한 주권 표현에 해당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주권은 배타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보통 그 취득 시효나 이런 시효 관련해서 공개적, 배타적 뭐 이거 많이 나오죠. 노토리어스, 공개적은 노토리어스, 누가 다 알게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자는 권리가 없다.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으로. 네덜란드의 주권 행사는 공개적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네덜란드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네, 원어로 한번 볼까요? 이스턴 그린랜드, 리갈 스테이터스, 동그린랜드 사건이고요. 자, 네덜란드와 미국 간의 결정 일부입니다. 자, it may suffice,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The such display existed in 1898. 디스플레이는 이제 네덜란드를 시효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시효 주장하는 여러 행위들 이걸 말하죠. 1898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had already existed as continuous and peaceful, 계속적이고
평화로워야 돼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 취득 시효를 주장하려면 다툼이 있어. Before that date. 1898년 이전에 이미 계속적으로 평화적으로 시류적 지배되었다. Long enough to enable any power who might have considered herself as possessing sovereignty over the island. 어떤 나라든지 간에 네덜란드가 그 지역에 주권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연하게 지배해왔다.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display of sovereignty should be established as having begun at a precise epoch. 그러면 언제서부터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precise epoch라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역사적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시효, 어떤 점유, 공연한 점유가 있었느냐 이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It sufficed that it had existed at the critical period. 그러니까 결정적 기, 이 중요합니다. 국제법 시효나 선점,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 결정적 기일에 그것은 이제 1898년 이전 어느 시점이 될 텐데 그 시점에 이러한 디스플레이, 공개적으로 어떤 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이 있었다. 거기에 무슨 군을 배치했다거나 행정 체계를 수립했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주민으로부터 걷었다 할지 네덜란드로 말이죠. 그러한 디스플레이가 있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자, 영역 분쟁 관련해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의 1933년 그린란드 분쟁입니다. 이스턴 그린란드. 이거는 PCIJ 이 사건이에요. 1933년 PCIJ 영구 사법재판소 ICJ 전신이죠. 그 사건입니다. 자, 노르웨이는 1931년 그린란드 동부 지역을 무주지로 선점하여 자국령에 편입시켰다고 선언했다. 무주지 선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 그린란드는 이제 북극 예언안에 있는데요. 이제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북극, 남극 이 두 극지 지역도 문제입니다. 이 북극 지역은 이제 그 북극 연안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국제법적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남극 지역은 지금 남극 조약이 체결되어서 범세계적으로 또 통일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덴마크는 전 그린란드가 1721년 이래 덴마크령이었으므로 노르웨이 선점 대상이 됐었다. 그러니까 선점은 무주지해야 되는데 1721년 이래 쭉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었다. 덴마크는 오랜 기간 동안 전 그린란드에 대해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주권 행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 전 지역에 대해서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주권 행사를 해왔다. 자, 이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는 그린란드와 같은 극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효적 지배가 있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재판부는 매우 약한 현상만 가지고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보면은 재판부는 다른 국가의 우월한 주장이 없나 극지와 같이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의 경우 매우 간단한 주권 행사만으로도 영유권 확립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 노르웨이 덴마크 사건 관련해서 원어로 좀 볼까요?
but merely upon continued display of authority involves two elements, each of which must be shown to exist. 예, 그래서 이제 이 국제 재판소, 특히 이제 국제 사법재판소, 영구사법재판소 관련해서 보면 이제 영문으로, 언어가 영문으로도 있고, 이제 불어로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 언어로도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two elements,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적,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평화로운 그런 주권 행사. The intention and will, 어떤 의사가 필요하다. To act as sovereignty, 주권 작용을 하리라는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고요. Some actual exercise or display of such authority. 그리고 이제 객관적,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이제 관습국제법 성립도 그렇고요. 법 요건관련해서는 항상 이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가 있게 마련이 됩니다. 요즘 그 선거부정 조작 사건, 사전투표 조작 주장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이라는 건 속된 말로 범인, 의사를 가진 주체입니다. 의사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버들 중에는 이제 그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객관적, 물론 과학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제 객관적 측면을 또 문제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체와 객체라는 중세시대 이후의 어떤 철학적 주제가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있어야 돼. 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돼. In view of the above acts, when taken in conjunction with the legislation, 여러 가지 입법들 함께 주권 행사 실현이라는 어떤 행위를 고려해 보면은 she had acted applicable to Greenland generally. 그래서 이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 주권 행사적 행위를 했다. The numerous treaties in which Denmark, with the concurrenc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자, 보면은 덴마크가 이 그린란드 지역에 관해서 자신이 어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인 것처럼 많은 조약을 체결했고, an absence of all claim to sovereignty of Greenland by any other power. 지금 어떤 덴마크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다른 국가들이 없다. Denmark must be regarded as having displayed during the period of 1814 to 1915. 역사적 분쟁은 이렇게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역 분쟁이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듀크 윌리엄 공작이 영국을 정복한 1066년, 67년, 11세기 중엽까지도 영역 분쟁 관련한 분쟁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덴마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자신의 주권을 행사했다. Her authority of the uncolonized part of the country.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린란드 지역은 아직 그 식민 지역이 아니죠. 그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 To a degree sufficient to confer a valid title to the sub. 그래서 그 덴마크에게 어떤 valid title, 영역 분쟁 관련해서 타이틀, 영유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그린란드 지역은 극지니까요.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은 뭐 유럽이 혼란된 시절이고요. 나폴레옹 이후에 무슨 실제로 이제 그린란드 관련해서 덴마크가 뭐 식민지 식민지배를 받는 병합 국가로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기일 수 있고요. 예, 또 이게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런 실효적 지배 관련해서는 예, 상대적 어떤 균형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또 역시 대표적인 영역 분쟁 사례입니다. 민퀴어 에클로스 케이스. 1953년도 국제사업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남한과 북한 간의 한국 동란이 마무리되는 해가 1953년. 그 즈음 판결인데요. 이때쯤 되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9세계 패권 국가로 이제 좀 전락할 무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실제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센 나라들이.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 세 나라가 적국 서로 적국으로 이제 되었고요. 그 이전에 전쟁 많이 하는 나라들이 이게 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이제 국제사업재판소 가서 이제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1956년도 이집트 수에즈 운하 국유화 사건 관련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구세계 패권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 뭐 지금 G2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대국으로 넘어갔다. 상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1956년 나세르 정권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나세르 정권이 그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 버려요. 이 수에즈 운하는 그 지중해 하고 인도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캐널 그 운하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교역을 하려면 이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되지 않으면은 저기 그 아프리카를 돌아서 남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한 달도 좋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안 되듯이 수에즈 운하가 국유화돼서 이게 통제를 받게 되면은 통상 무역, 세계 무역이 안 되고요. 뭐 경제라는 거는 국가보다도 시장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다 이렇게 경제는 인터디펜던트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안 되고 세계 정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국유화에 대응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집트 정부하고 대치합니다. 지중해 군함을 파견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결국 미국과 러시아 UN 안보리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뒤가 되면은 구세계 패권이 좀 상징적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 국제 정치학자들, 국제법학자들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사건은 영불해협상 프랑스 인근에 위치한 일단의 도서의 영유권에 관한 다툼입니다. 양국은 모두 이 섬에 대하여 고대로부터 원시적 권한을 취득하여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영국 정복이래.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는 저 유럽 대륙, 프랑스 저 북쪽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이때는 뭐 공이 왕의 듀크, 프린스 뭐 이런 킹이란 말은 이제 그러니까 킹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중세 봉건 시대에는 군사 실력자들이 실제로 왕보다 더 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 있는 절대국가, 상비군을 갖춘 근대 국가 체계가 마련되기 전이고
그 군벌 시대,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영주로서 장원 제도를 통해서 생산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럽 그 노르망디 지역의 군사 실력자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이제 근대 서양사가 이때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영국은 이제 이 사건에서 영국 그러니까 1066년 이래 영국령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 프랑스도 노르망디 공이 프랑스 왕의 신하였던 사실에서 영유권의 기원을 잡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군사 실력자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 노르망디 공 후예가 그 유럽 대륙을 다시 침입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전쟁이 뭐예요? 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 그래서 백년 전쟁으로 인해서 뭐 잔다르크도 나오고 뭐 추다르크 법무장관 이름을 빗대서 추다르크라고 나오는데 그 백년 전쟁에서 활약하던 자가 이제 잔다르크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근대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공이 프랑스 신하였어요. 형식적으로 뭐 군사적 실력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체계상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은 프랑스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204년 노르만 세력이 프랑스에서 물러난 이후 프랑스령으로 확정되었다. 이 백년 전쟁 그 즈음에 결국 100년간 전쟁이 지속되었으니까 굉장히 그 잔인한 전쟁이죠. 전쟁이 100년 그 우리 한국 동란 아까 3년 얘기하고 세계대전도 뭐 몇 년인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프랑스의 근대 국가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도 이제 근대 절대 국가 체제가 완비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나 재판부는 중세의 사건을 또 추론되는 간접적인 추정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영역 분쟁이 오래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는 갑니다. 거슬러 올라는 가지만 실제 이제 재판에서 그런 주장이 있어도 좀 이제 그 주요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섬들에 대한 현 제2 정유와 현재의 정유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근래의 증거, 근래 증거만을 중요시해서 영국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 19세기 이후 이제 이건 근래의 증거죠. 이 섬에서의 각종 재판권을 누가 행사했느냐? 영국 행사했다. 또 시체 검시, 시체 검시도 중요한 국가장의 하나입니다. 현 시체가 발견되면은 이제 영국 그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체 검시관이 시체 검시해야 돼요. 우리 그 과거에 그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관련해서 뭐 시체 검시를 하고 황적주 검시관인가요? 결국 그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된 하나의 촉발제가 되었죠. 이게 전형적인 국가적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세금 징수, 어선 등록, 부동산 등기, 세관 설치, 이런 각종 행정권 행사가 영국령인 저지 섬의 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영국이 제시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역시 그 영역 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웨스턴 사하라, 서부 사하라 사건이고 이 선정과 관련해서 무주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무주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1975년도 사건이고요. 이거는
실제 분쟁 사건이 아니고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적 개념들이 뭐냐, 뭐 이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건 좀 추상적 성격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그 국내 재판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면에서는 이게 추상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한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국내적으로는 이제 의회가 하는 일이죠. 국내 재판소는 구체적으로 분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법 공부하시다든지 뭐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얘기 많이 듣죠. 민사소송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요. 구체적인 분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리 침해나 이익의 상실,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이 이 법원이 사법권 행사할 수 있다. 적법성, 헌법소원의 적법성이랄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다른 면인데요. 유엔 총회를 세계의회로 본다? 유엔 총회는 어떤 구속력 있는 의견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도 무슨 구속력 있는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유엔 총회 결의보다는 훨씬 더 권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세계의회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서부사하라는 1884년 이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1970년대 중반 약 7만 5천 명의 주민 대부분은 유목민이었다. 1966년 유엔 총회는 원주민의 민족 자결을 바탕으로 한 탈식민지화 실현을 목표로 한 협상에 스페인과 인도, 모로코 및 모리타니아를 초청했다. 스페인 그리고 이제 모로코, 모리타니아. 이 스페인은 이제 유럽 제국주의 국가고, 모로코, 모리타니아는 관련 아프리카 이해 당사국들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는 스페인 식민지화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한을 주었다. 이 지역에 이미 우리 아프리카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무주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주지가 아니면 선점 주장이 법리상 인정될 수 없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무주지인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자, 첫째, 스페인의 식민지로 될 당시 서부사하라는 무주지였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 지역과 모로코 또는 모리타니아의 법적 유대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terms of reference라고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판단을 위임해. 그래서 질의사항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쭉 그에 관련된 판결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스페인이 식민지배를 확립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무주지가 아닙니다. 선점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영어로 된 원문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In the present instance, 지금 현 사건에 있어서 the information furnished to the court, 지금 사법재판소에 제공된 그러한 정보를 보면은 at the time of colonization, Western Sahara was inhabited by peoples,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 복수가 붙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엄격하게 어떤 국가랄지 이런 걸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Which if nomadic, 노마딕이라는 것은 이제 유목,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일지 몰라도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된 부족 형태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다.
and on the chiefs competent to represent them. 그리고 그 대표하는 chief도 있다. 족장. 우리 서프라이즈 할지 뭐 이런 재밌는 드라마들 보면은 아프리카 부족 추장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It is asked only to state where the Western Sahara at the time of colonization by Spain. 그래서 그 식민지화 됐을 그 시점에 이것이 무주지였다. 테라 놀레스, 에라 놀레스, 이게 라틴어 영어식 발음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틴어 발음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T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무주지였다라는 스페인 주장이 맞느냐? 이게 이제 질의 요지였죠. 에스크트.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간의 2002년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입니다. 리기탄 18단이라는 작은 무인도에 관한 영역 분쟁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19세기에 체결된 조약들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자, 자신들이 체결한 조약이 있다 이 섬에 관해서 ICJ는 이들 조약들이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들 섬이 무주지는 아니다 라고 전제한 재판부는 이들 지역